다음 주로 예정된 6월 FOMC 회의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유난히 뉴스에 많이 등장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5월 고용지표 비롯한 경제 데이터도 모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움직였는데요. 특히 오늘 최대 관심사였던 30년물 미국 국채 입찰에서 트럼프의 손이 들어준 것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하게 다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오늘 뉴욕 증시에서 먼저 주목할 부분 어떤 것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일본은행 회의도 있고, 예. 그리고 최대 관심사인 하반기 통화정책 결정하는 방향 결정하는 FOMC 회의도 있죠. 그래서 다들 다음 주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리 문제, 국제시장 문제가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FOMC 회의 앞두고 오늘은 금리 문제에 관해서 유독이 말이 많았었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재차 요구하는 모습인데요. 어제는 금리 인하 1% 100bp 내려야 된다. 근데 오늘은 좀 내심이 더 드러났습니다. 최대 2%포인트 200bp까지 내려야 된다. 근데 이게 왜 나오느냐 하면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는 취임 이후에 금리 인하 요구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대출의 평균 금리가 2.8%입니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2%포인트면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수준을 볼 때에는 대충 그 수준에 맞거든요. 그래서 이 속마음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파월 의장에 대해서 얘기했죠. 임기는 보장한다. 그래서 역시 블룸버그의 내용이 오버다. 결국 베센트의 페드 의장 얘기는 사실 근거고 오늘 다시 한번 파월의 임기는 보장한다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중국과 영국 협상 이거에 대해서 좀 본인의 서명을 앞두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보면 이렇게 회의되면 자화자찬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자제해서 결국 미국의 이번에도 미국이 협상에서 뒤진 게 아닌가 하는 제가 여기 패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뒤진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이 통상 전문가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뭐니 해도 이제 우리 국내에선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오늘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여기에서 사실 달러 가치가 폭락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달러 가치는 달러 인덱스가 3년 3개월 만에 97 레벨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원 달러 환율은 지금 1,350원대고 달러 유로 환율은 지금 유로당 1.16달러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 시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원 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일전에도 한번 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증시 입장에서는 원 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달러 약세되고 원화가 강세되면 외국 자본 유입은 이렇게 두는데 긍정적 측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외국 자본 유입과 함께 규모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는 당연히 주가가 오르면 규모는 줄어들겠죠. 오늘도 한국 증시의 좋은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가장 주목할 부분 가운데 하나가 30년물 미국 국채 입찰이었지 않았나 하는데 국채 시장에서는 자경단과 공매도 청산 세력이 팽팽하게 맞섰다라는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이 방송에서는 이제 스펙트럼을 넓혀서 이렇게 주제가 겹치지 않게 시청자분이 되는데요. 이번 주서부터는 미국 국채 발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입니다. 2년물과 10년물과 30년물을 합쳐서 1,200억 달러의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그 내용을 보면 2년물 580억 달러, 10년물 390억 달러, 그리고 오늘 사실 그 30년물 220억 달러 예정돼서 지금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 입찰이 될 때 이미 미국의 그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 자경단과 그다음에 공매도 청산 세력 간의 팽팽히 입찰 결과에 따라서 사실 자기의 포지션을 지는 이런 모습이 지난주부터 감지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채권 자경단이 등장했다는 것은 뭐냐 하는 측면에서는 국채 입찰에서 만약에 부진한다 하면 결국 무자비에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을 청산하겠죠. 왜냐?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실 무자비가 청산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겠죠. 근데 왜 공매도 청산 세력이 나왔다 하는 것은 어떠냐 하면 자, 이번에 입찰이 호조가 됐다. 예. 그럼 앞으로 금리는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야, 그동안 금리 상승에 따라서 지금 채권 가격이 저점인데 지금은 사도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 주에 이렇게 국채 입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향후의 국제금리라든가 증시라든가 달러 가치라든가 모든 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있었던 30년물 국채 입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양상이 채권 시장에서 채권 자경단의 청산 그리고 공매도 청산이 반대로 이제 저점 매수한다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 네네. 싸울 때는 한쪽이 이길 수도 있고 비길 수도 있고 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채권 시장 움직일 건데 어떤 쪽이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네, 일단은 결론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신앵커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팽팽히 맞선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자막에 나오겠습니다는 입찰 결과 부진했다. 그러면 엑스데이터 앞두고 입찰 결과 부진하면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러면 채권 자경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팔게 되겠죠. 그러면 증시 입장에서 악재가 되는 거죠. 악재가 되냐? 왜냐면 금리가 올라가니까. 예. 근데 사실 공매도 청산 세력이 승리하면 앞으로 금리는 떨어진다. 그러면 증시 입장에서 호재가 되겠죠. 왜냐? 지금 미국 기준금리와 국채금리 간에 여러 가지 스프레드가 잘 맞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금리가 떨어지면 어차피 기준금리가 이렇게 아무리 파월과 페드가 팽팽히 맞선다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까지 다 나왔습니다. 주중국채 입찰 1,200억 달러 많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일부 채권 자경단이 이렇게 사실 이렇게 기대했던 것 달리 입찰 결과는 굉장히 순조로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문제가 돼서 증시가 떨어진 것은 없죠. 오늘도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사실 3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져서 미국의 증시에서는 그동안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영국의 무역 협상이 미국의 요구대로 관철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라든가 3대 지수가 올랐던 큰 요인 중에 바로 국채 입찰 결과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떨어지는 지역으로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폭락하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자경단 패배와 패배의 의미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트럼프의 비컨 요구. 제가 이거 쓰고 싶은 데는 2%포인트 하면 미국의 국채 투자가들이 대박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기대를 좀 자제해 주십사 해서 1%포인트 정도. 앞서 얘기했던 것이 1%포인트 정도. 정도. 예. 이것만 하더라도 미국의 국채 투자가들은 그동안 손실이 많이 됐었는데요. 만약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1%포인트 떨어지면 뒤늦게 미국의 국채 투자가들의 어떤 속마음이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뒤늦게 돈을 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것의 요구가 수용되는 게 아니냐 하는 식의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변수가 등장할지도 살펴봐야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 말들도 살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의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두고 다음 주에 FOMC 회의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요구가 관철됐다라는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네. 있던데요. 유난히 유난히 트럼프의 요구에 대해 금리 인하의 요구에 대해서 사실 시장에서는 오늘 국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똑같은 말을 해드려도 상황에 따라서 크게 들리고 작게 들리거든요. 만약에 금리 인하 요구인데 미국의 국채 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그 소리는 굉장히 작게 들릴 수밖에 없죠. 트럼프는 똑같이 얘기하라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면 자, 그래서 6월 FOMC에 트럼프의 관세 요구가 힘이 실리면서 결과적으로 6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인하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가능성은 적겠습니다만 대체로 7월 이후는 금리는 내릴 거로 봅니다. 지금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6월 FOMC에 팽팽히 이제 금리를 떨어뜨리라는 트럼프 요구에 대비해서 FOMC 멤버에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대 책무 지표를 보면 사실 5월 달에 인플레 지표가 좀 상승세로 돌아섰죠. 근데 전체적으로 예상치 대비해서는 낮았기 때문에 안정이 유지했습니다. 근데 관세별 인플레가 이게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재정 적자라든가 고가치권 채무 문제는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서 6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충돌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파월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파월 수습국가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되느냐 하반기 통화정책 결정을 하는 이런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 한번 보면 파월스 꺾기란 뭘까? 우리가 보면 시장 금리를 조정하는 것을 기준금리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의 금융시장 경우 보면 이 기준금리 떨어뜨리면 예금금리가 떨어지는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이게 좋다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기준금리 변경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작년 9월 이후부터 파월과 페드는 기준금리를 100bp 내렸습니다. 그러면 국채금리는 100bp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국채금리가 거꾸로 90bp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좀 떨어져가지고 90bp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파월 입장에서 어떻게 이건 문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 1년 이상 이걸 방치해 놓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다른 금융시장의 효율성 문제가 또 시장 참여 입장에서는 굉장히 투자자 한쪽에서 대혼란을 일으키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성장률이 높고 물가 지표가 높으면 본인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죠. 그런데 성장률이 자꾸 떨어지고 물가가 안정된다면 본인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파월과 페드가 갖고 있는 어떤 고충 아니다 이렇게 부각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성장률과 페드의 양대 지표 가지고 파월이 버틸 수가 있을까? 저 수습국 현상을 1년 동안 방치해 놓는 현상이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부터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서 힘이 실리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내용들을 좀 이어서 살펴보면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함께 파월 의장의 말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파월 의장 발언 보면은 금리 낮추려면 먼저 데이터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낮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네, 트럼프의 금리 인하 관계없이 사실 페드에서 파월에서 보면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지금 말씀대로 확인돼야 됩니다. 그게 양대차 임금 지표 관련된 인플레와 그다음에 고용 지표고 매크로적인 차원에서는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파월이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서 자, 성장률이 잠재 수준 밑으로 떨어져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률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랑 같이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0.2%. 이건 뭐 한 분기다. 2분기는 틀림없이 3% 이상 갈 겁니다.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자, 이 자체는 없다. 그러면 금리 인하 변경은 선제적이다 하는 측면에서 올해 월드뱅크가 가장 최근에 냈던 성장률, 미국 경제 성장률이 1월 달에 냈던 2.3% 대비해서 1.4%입니다. 그럼 이 수준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는 결국은 연준이 추정하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 1.7%입니다. 1.4%는 그 밑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뭐냐? 금리 인하를 해야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달리 갔던 께서 오큰의 법칙을 이용하겠습니다. 성장률이 잠재 수준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이게 인플레 갭이 아니라 디플레 갭입니다. 시청자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를 거부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으면서 오늘 주가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떨어졌던 큰 배경 중에 하나인 겁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통화정책 미리 간거해야 되거든요. 올해 성장률 1.4% 떨어지는데 어떻게 올 것이냐? 경기를 좀 부양시켜줘야죠. 물가만 경제 지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작년 12월 이후에 사실 피벗이 지금 상태에선 스탑 멈추고 있는데요. 재개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2번 정도 낮출 것이다. 3번 정도 낮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들었으면 1%포인트 4번 정도 낮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4번 정도 낮추면 미국의 국제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손실이 많은데요. 이렇게 뒤늦게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는 전환점에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속보 내용을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자막에 올라오는 것과 같이 미국이 냉장고와 세탁기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가전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트럼프 1기 때 내용과도 이제 이 재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투자에 참고하실 부분이 새로 생겼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죠. 저희가 국채금리 이야기들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장기채 투자 이제 저점이 온 것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거 안정시키려면은 노동 시장도 좀 지금보다는 느슨해져야 되는,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조금 나빠져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 오늘 나온 데이터들 보면은 그런 모습들 나왔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월이 밀리게 되는 거죠, 자꾸. 예. 본인 측면에서 노동시장에서 해서 그동안 이중 잣대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됐습니다. 자, 경기 침체 우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요. 경기 침체 요구에 대해서는 자, 파월이 어떠냐? 그때까지 노동 지표가 괜찮았기 때문에 견실한 노동시장의 지표를 위해서 반박을 했거든요. 금리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때는 어떠냐? 노동시장이 느슨해져야 가능하다. 예. 자, 일단은 지금은 노동시장이 느슨해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노동시장은 코로나 사태로 왜곡됐던 구조 왜곡 문제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좀 말씀드리면 물가 실업률 간의 필립스곡선 관계, 역관계죠. 지금 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회복되고 있습니다. 5월 지표만 해도 물가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노동 지표는 지금 이렇게 악화되거든요. 역관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인율과 실업률과의 베버리지 관계, 이것도 역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노동시장가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트럼프 요구다. 당신이 노동시장 느슨해져야 금리를 내릴 수 있다 하니까 뭐냐? 내려줘야죠. 내려줘야죠. 그래서 사실 지금에서 보면 마지막 버틸 수 있는 소지가 5월 인플레 지표인데 인플레 지표도 사실 그 기준금리를 동결시킬 만큼 불안했느냐 하면 5월의 상승세도 돌아섰긴 했지만 예상치보다는 낮았거든요. 이 또한 양대 듀얼 맨데이터 볼 때는 트럼프의 요구에 대해서 마냥 거절만한 입장은 아니다. 그래서 6월 FOMC에서 동결된다 하더라도 사실 7월 이후서부터는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냐. 이런 쪽이 지금 증시라든가 채권 시장이든가 외환 시장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만한 환경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의 우호적인 시장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이 말씀대로라면은 연준이 원래는 기준금리 통해서 국채금리 조절하려고 하는데 이 방식에도 좀 어떤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질문도 가능하겠네요.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지금 파월과 페드 간의 싸움은 취임이 1월 20일이죠. 하지만 예. 대선 과정을 보면 벌써 1년 반이라는 기간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통수권자와 중앙은행 총재 간의 금리 인하를 놓고 이렇게 1년 동안 이상 싸우는 것은 국력의 낭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누가 맞든 안 맞든 간에 금리를 변경하고 물가 안정의 책무를 갖고 있는 게 페드 입장이기 때문에 종전에 갖는 시각에서 좀 변경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페드는 뭐냐? 자꾸 종전의 관점만 고집하거든요. 듀얼 맨데이트에서 실업률 3.5%, 물가 타겟팅 2%, 이거 언제 설정하느냐 하면 사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2012년에 설정됐던 겁니다. 양대 매통이건. 근데 지금 경제는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물가를 발생시키는 상황이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대단히 많이 발전됐죠. 그러면 과거 2012년에 듀얼 맨데이트 할 때 실업률 3.5%, 그다음에 인플레 타겟팅 2.5% 여전히 고집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1년 반 이상 최고 통수권자가 대선 전이나 대선 후나 이렇게 싸우는 또 이렇게 하다가 현 정부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미국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면 되겠느냐 해서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발상의 대전이 필요하다 하는 요구가 미국의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하는 측면이 이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요걸 뒤늦게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자세하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준에 대해서 시장이 그동안 했던 큰 비판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자동차 운전에 좀 빗댄 비유였죠. 연준이 이제 운전을 하려면 앞을 봐야 되는데 백미러만 보고 그러니까 후행하는 데이터만 보고 가는 그렇죠, 것 아니냐 그렇죠. 이런 좋은 편입니다. 비판이 네네. 있었는데 이 발상의 대전환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파월이 인플레를 어느 정도 용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네,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사실 2012년에 설정됐던 인플레 타겟팅 2%, 예. 실업률 3.5%의 듀얼 맨데이트 책정했던 그 문제 고집하는 문제는 지금 인플레 요건이 너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뀌었다. 자, 이것은 총수요 관점에서 저렇게 설정한 겁니다. 다소 좀 어려운 얘기겠습니다. 근데 지금 공급 측 요인이 많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으나 코로나 사태에 공급망 파괴, 그다음에 관세도 역시 공급 측 문제거든요. 예. 경기가 좋아서 뭐 물가가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급 측이지 않습니까? 힛돌이라든가 뭔가 지금 뭐 영국 관세, 영국의 문제에서 이 문제가 지금 수출 통제 다 공급 측 요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뭐냐? 인플레 발생시키는 요인이
듀얼 맨데이터를 책정했을 때보다도 공급 측 요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거 것만 들이대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시장 혼란이 일으키고 최고 통수권자와 페드 간에 언제까지 이렇게 갈등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자, 금리로 변경하지 못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공급 측 요인이거든요. 그거는 인플레만큼은 용인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용인해달라. 그럼 어떻게 그거느냐? 인플레 타겟팅 2%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보다도 폴 크루만 교수가 것처럼 공급 측 인플레 중앙은행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금리 변경을 통해서 변경할 수 없는 그 요인만큼은 올려달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인플레 타겟팅 상향 조정입니다. 발상의 대조전입니다. 그게 그동안 전미경제학회라든가 요번에 그 프레임워크를 검토했던 회의라든가 그다음에 올해 8월 달에는 잭슨홀 미팅에서 사실 이런 문제가 검토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이 측면인데요. 이건 나중에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했을 때 경제 성장률과 피닉스 관계가 비버리지 관계가 달러 가치 관련해서 달러 스마일이라든가 연관시켜서 한번 시청자분은 발상의 대전에 필요할 때 어떤 식으로 메커니즘이 바뀔까 하는 것은 나중에 이렇게 시장이 조용할 때 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다면 시장에 변곡점이 생길 수도 있고 특히나 그동안에 속 끓였던 장기채 투자자들한테는 기분 좋은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출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